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는 이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노트 없이 우리나라 말로 인터뷰하는 건 좀 무리라서 이렇게 노트를 준비했는데 좀 참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의 학교로 돌아와 임상교수를 맡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미국서 로스쿨을 졸업한 후 28년 동안 크리어리라는 미국 로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크리어리의 경우에는 파트너 변호사는 55세에서 56세 사이에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은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55세가 되기 한 1, 2년 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일찍 은퇴를 하고 좀 다른 일을 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돈 버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평생 얻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는 그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여러 지인들 의견을 이제 구하게 되었고, 그분들께서 이제 귀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임상교수로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 이제 다행히 임용이 되었죠. 사실 저같이 학문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대 로스쿨에 교원으로 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이제 실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임상 교수라는 직이 2019년 당시 새로 생긴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기회를 주신 학교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국제거래 분야의 매력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제거래 분야의 매력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러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거래 업무를 돕는 일은 간접적으로 좀 거창하지만 국익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기업 업무는 일반적인 국내 기업 업무보다는 좀 더 보람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국제거래에서는 순수 국내 거래에서 접하지 못하는 복잡한 법률적, 또 상업적, 문화적, 심지어는 의사소통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업무가 더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intellectually challenging, 그러니까 지적으로 더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미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껴가지고 국제거래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간 맡으셨던 사건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네,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말 많은 거래에 관여했고, 또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또 중요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1990년대 말 IMF 위기 때 다뤘던 건인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이 극도로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권이 부담하고 있었던 20조 단위의 단기 해외 채무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정말 대규모의 국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행권 외채 만기 합산건에서 제가 속해 있던 크리어리 로펌이 이제 한국 정부 측 법률자문으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는 정부와 또 우리나라의 은행권을 대리해서 해외 채권단과 몇 달간 협상을 했습니다. 그 끝에 이제 수십 건의 단기 외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장기 차입으로 대체하는 그런 이제 복잡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 은행권이 IMF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게나마 이제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물론 제게는 아주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고요. 둘째는 2010년대 중반에 다뤘던 우리은행의 해외 증권 발행권이었습니다. 배경이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바셀 3라고 불리는 국제 자본 건전성 요건을 2013년부터 금감원이 이제 우리 은행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은행 중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은행이 소위 말하는 Tier 2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채권을 2014년에 그리고 Tier 1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 자본증권을 2015년에 해외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증권 발행권에서 제가 속해 있던 클리어가 외국법 자문역을 맡게 되었죠. 그 당시 사실 아무런 한국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이제 유사한 증권 발행 사례와 또 한국의 이제 관련 법규를 열심히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검토와 협의 끝에 바셀 3의 Tier 2 및 Tier 1 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형 해외 후순위 채권 그리고 신종 자본 증권의 조건, 즉 Terms and Conditions를 작성해서 금감원과 또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승인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만든 구조는 그 이후 다른 한국 은행들의 이제 해외 후순위 채권 및 신종 자본 증권 발행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참 보람 있는 일이었고 또 기억에 남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법률 시장이 개방되기 이전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거래에 참여해 오셨고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국내외 자본시장 및 M&A 분야의 법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향후 법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물론 이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난 한 30년간 국제거래 분야에서의 한국 법률 시장의 수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나라 로펌의 업무 역량의 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제 M&A 거래나 국제 기업금융 거래에서 소위 말하는 리드 카운슬 역할 그리고 즉 거래를 주도하는 역할을 주로 해외 로펌들이 맡았고 한국 로펌은 이제 한국법 이슈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로펌의 역량이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웬만한 국제거래에서는 한국 로펌이 이 리드 카운슬 역할을 맡아서 협상과 계약서 작성 등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외국 로펌이 오히려 외국법 이슈만을 주로 다루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국제 중재 분야에서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국제 거래 분야에서의 한국 로펌과 한국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죠. 네, 교수님께서 현재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구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몇 년간 국제 금융 분야에서 이제 대두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ES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ESG는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의 약자고 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환경보호, 사회책임, 기업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국내외 그 기관 투자자와 또 일반 투자자, 특히 그 MZ 세대 그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기업들이 ESG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ESG 개선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투자 과정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투자자 추세에 따라서 각종 뭐 ESG Alliance, ESG Initiative, 뭐 ESG Fund, ESG 기준, 그다음에 ESG 평가 기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종의 그 ESG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고 또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뭐 EU,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ESG 관련 그 공시 의무 그리고 공시 기준 등이 이제 새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즉 기업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인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그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제적으로 활발한 그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재 그 사회이사로 있는 그 신한 금융지주에서도 이런 그 ESG 경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사회이사로서 그리고 또 국제 기업 금융 거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그 교육자 입장에서도 저도 ESG의 발전 동향을 이제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특히 그 금융권에서는 중요한 그 sustainable finance, 지속 가능 금융 그런 금융의 이제 기법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거래 분야에서 연구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는 그 배경이 뭐 말씀드렸지만 그 연구자가 아니라 그 실무를 다루는 미국 변호사라서 연구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얕고 또 솔직히 연구에 대해서 조언할 자격도 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그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의 세대는 그 과거 뭐 인터넷이나 뭐 모바일 이런 혁명을 경험한 저희 세대보다도 더 놀랍고 빠른 그 변화를 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디지털화, 빅테크의 기업의 부상, 개인 데이터의 축적, AI의 발전, 또 가상 자산의 도입, 또 메타버스라는 것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이러한 변화의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사회와 경제는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법 체계의 발전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 거래와 관련된 법 체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사법, 자본시장법, 금융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법 등의 이제 법 체계도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모든 분야에서 기존 법 체계가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새로운 법 체계가 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그런 이슈들에 대한 그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연구자로든 아니면 실무 변호사로든 사회와 경제에 그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 좋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